안녕하세요. NC스코리아의 김태진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HFSS 시뮬레이션 기반의 5G 개발 및 인증 사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5G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요. 밀리미터파 통신은 지금까지의 이동통신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적 난이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측정에만 1년이 넘게 걸리는 황당한 전파 인증 규격이 등장하여 많은 개발자들을 멘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세미나에서는 밀리미터파 5G 시뮬레이션 기술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반의 5G 전파 인증 기술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전파 사용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제품 자체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기술적 도전 과제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5G 전파 인증 기술에 대한 내용은 공개적으로 처음 발표되는 내용인데요. 현재 NCS HFSS가 FCC 전파 인증의 표준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NCS가 아니면 발표하기 어려운 내용의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차세대 5G 제품 개발에 관심 있는 모든 제조사와 개발자 여러분들이라면 본 세미나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업무에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먼저 아젠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밀리미터 웨이브 5G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봅니다. 두 번째로 5G의 인체 안전 규격인 PD, 파워 덴시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5G PD에 대한 HFSS 시뮬레이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FCC 인증을 위한 HFSS 시뮬레이션 자동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FSS를 이용한 5G 설계 및 인증 사례를 소개하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리미터 웨이브 5G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본 세미나에서는 기존의 이동통신 엔지니어 입장에서 익숙지 않거나 생소했던 개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키워드는 어레이 안테나를 왜 사용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BMID라는 개념, 그리고 안테나의 커버리지를 규정하는 CDF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5G 주파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G 주파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FR1과 FR2. FR1은 기존의 서브6 주파수라 불리우는 6GHz 이하의 통신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CDMA, LTE와 유사한 기술이라 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전파 커버리지가 넓은 편이고 주요한 5G 주파수는 3.5GHz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FR2는 밀리미터파 대역입니다. 주요한 5G 주파수는 28GHz, 39GHz입니다. 숫자만 봐도 아실 수 있듯이 기존의 서브6에 비하면 거의 10배 정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 넓은 대역폭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초고속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리미터파 5G야말로 진정한 5G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단점은 전파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물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FR1에 해당하는 5G 기술은 기존과 거의 같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밀리미터파 FR2의 경우는 이동통신에 접목되는 것은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술적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본 세미나는 바로 이런 FR2 밀리미터파 설계 때 우리가 무엇을 더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표는 전 세계 5G 주파수 사용 분포도인데요. 보시다시피 지역별로 나라별로 제각각입니다. 이 중에서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주파수들이 밀리미터파 주파수고요.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밀리미터파 5G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랑 중국은 빠져 있긴 한데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 시작했지만 3.5기가 서브6 밴드로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작년에 버라이즌을 필두로 밀리미터파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비스 사업자의 투자 문제로 지지부진해진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수년 내에 밀리미터파 5G가 메인스트림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5G 모바일 디바이스의 예제가 있습니다. 이 뚜껑을 이렇게 살짝 열어보면요. 보시다시피 주변에 수많은 안테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LTE, 와이파이, GSM, CDMA, GPS 등등. 그리고 여기 두 개의 밀리미터 웨이브 5G 모듈이 보입니다. 현재 밀리미터 웨이브 5G 안테나 모듈은 미국의 Q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나 해외 개발사들에서 나오긴 할 텐데요. 이 세미나를 들은 상당수의 분들은 바로 이 5G 안테나 모듈을 사서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장비가 5G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안테나와 달라서 밀리미터 웨이브 5G는 굉장한 도전인데요. 옛날 안테나 같은 경우는 설치해서 인스톨만 잘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밀리미터 웨이브 5G 안테나는 대단히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싱글 안테나의 한 예인데요. CDMA, GSM, LTE용으로 사용되는 안테나입니다. 하지만 밀리미터 웨이브는 어레이 안테나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시작되는데요. 밀리미터가 특유의 높은 주파수에 의해서 공기 중 감쇄가 심한 특성 때문에 이 짧은 전파 도달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테나를 여러 개 조합해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 안테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레이 안테나를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 커버리지 이슈를 검토해야 되는데요. 이 동그란 원은 전파 도달거리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밀리미터파는 감쇄가 심하기 때문에 동일한 안테나 구조라고 했을 때 물론 구조는 달라지겠지만 하나의 안테나 썼을 때 전파 도달거리가 훨씬 짧습니다. 공기 중의 감쇄 특성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만 사용해서는 도저히 통신 서비스를 제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빔 패턴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싱글 안테나는 전방향으로 반사되는 옴니 디렉셔널 특성을 가지게 설계됩니다. 하지만 밀리미터는 그렇게 설계하면 이제 전파 도달가 짧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를 밀리미터 웨이브용 어레이 안테나를 교체하면 이런 식으로 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특정 방향으로 전파를 방사하긴 하지만 도달거리가 길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동그랗게 주변에 모였던 에너지를 옆에서 누르고 찍어 눌러서 이제 길게 뽑아낸 거랑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여러 안테나의 빔을 합성을 해갖고 저렇게 길고 얇은 빔을 만들어내서 멀리 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안테나의 각 입력 전력과 위상을 조합하면 특정 방향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도달을 늘릴 수 있는데요. 이 각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테나를 페이지 어레이 안테나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입력 각도라든지 전력을 조절하면 빔이 이렇게 틸트 각이 바뀌게 되고요. 요거를 계속 조절하면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특정 방향의 면을 쭉 스캐닝하는, 즉 모든 영역의 전파를 다 캐치해오는 그런 어떤 스킴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각 안테나별로 입력하는 이 위상과 전력 값을 바로 빔 아이디라고 부릅니다. 밀리미터파 5G를 하다 보면 지긋지긋하게 듣는 단어가 이 빔 아이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테나의 입력 조건을 순차적으로 변경하면 이에 따라 방사 패턴의 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브6와 밀리미터 웨이브 설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서브6는 CDMA, GSM, LTE 등등은 하나의 고정된 입력 조건으로 언제나 일정한 방사 패턴을 구성하게 됩니다. 반면 밀리미터 웨이브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고정된 입력 조건도 아니고 일정한 방사 패턴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입력 조건이 다수의 빔 아이디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 방사 패턴 역시 한 주기 동안 스캔된 방사 패턴을 합산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야 쉽지 실제로 평가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귀찮고 복잡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코드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빔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간단합니다. 빔 아이디를 테이블로 정리한 데이터가 바로 코드북입니다. 위에 보이듯이 안테나의 포트별로 몇 와트, 몇 도의 위상이 들어가는지를 쭉 나열한 게 1번 빔 아이디, 그 다음에 빔 아이디 2번 쭉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런 안테나를 컨트롤하는 빔 아이디 데이터는 5G 안테나 모듈 제조사가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튜닝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5G 빔 아이디는 제조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주파수별로 100개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빔 아이디를 받아서
5G 안테나 모듈에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빔이 스캐닝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이 코드북은 굉장히 여러 개의 CSV 파일 뭉치로 받게 되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주파수별로 일단 폴더가 나눠져 있고요. 보통 제조사한테 받으면 N261이 28기가 대역이고 N260이 39기가 대역을 말합니다.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매핑 파일이랑 수많은 CSV 파일, 보통 한 뭐 10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들을 또 하나하나 열어보면 보시다시피 안테나 인풋 파워, 안테나 번호별로 파워와 페이즈, 전력과 위상 값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드북은 빔 아이디별로 각각의 안테나 입력 전력과 위상을 적은 CSV 파일의 뭉치인데요. 대략 5G의 주파수가 100개 전후, 뭐 99개에서 100개인데요. 이걸 일일이 다루려면 굉장히 다루기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거를 한 큐에 자동화해서 하나의 엑셀로 만들어서 인풋으로 만드는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안테나의 커버리지 성능 지표를 둘러봐야 되는데요. 기존의 서브6에서는 TRP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전방향으로 고정된 방사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뭐 이러저러한 수식으로 토탈 레디에이티드 파워라는 개념으로 커버리지를 정의했는데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밀림터파는 저렇게 고정된 파형도 아니고 입력 조건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TRP라는 계산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도입된 개념이 CDF입니다.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는 이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분포 함수입니다. 예, 이렇게 설명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처음에 이게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갖고 한참 들여다봤는데 쓰다 보니 별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럼 CDF는 무슨 얘기냐? 100명이 시험을 봤다면 그 중에서 제가 20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CDF는 얼마일까요? 그럼 저보다 시험을 못 본 사람이 80명이고 저의 CDF 값은 0.8입니다. 즉 100분율 석차 같은 거죠. 이게 근데 수능 같은 거 할 때 본인들의 이제 그 점수 포인트가 몇 분 100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계산할 텐데요. 제가 이제 0.8의 위치에 있다, 즉 80% 위에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1의 기준으로 한 수학적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느냐? 밀리미터파는 입력 조건이 여러 개라 입력 조건별로 성능을 구해서 그걸 분포 함수로 성능을 가늠해야 됩니다. 그래서 빔 아이디별로 안테나의 EIRP나 개인값을 다 구하고 이걸 순서대로 배열하고 CDF를 계산하는데요. 이렇게만 들어도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CDF 그래프인데요. 가로축은 개인이나 EIRP, EIRP는 안테나 개인의 출력 전력을 더한 값이죠. 세로축은 CDF 분포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읽게 되느냐? CDF가 0.5인 지점에서의 EIRP가 17이구나 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실 텐데 이 말의 의미는 안테나 주변의 영역을 100으로 봤을 때 약 50%의 영역은 최소 17dBm 이상이 확보된다 라는 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높은 값일수록 0.5일 때 보통 기준 0.5를 많이 잡습니다. 50%일 때 기준값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성능입니다. 그와 함께 검토해야 될 것은 컴바인드 피크 레디에이션 패턴인데요. 이건 세타파이 플레인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구본을 펼쳐서 세계 지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테나 주변을 동그랗게 구로 이제 형성을 했을 때 그 평면을 펼쳐놓은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빨간 부분은 전파가 잘 도달하는 지역이고 파란 부분은 음영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F와 이 그래프를 보면서 패턴을 보면서 아, 얘가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고 감안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손으로는 힘든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코드북을 이렇게 집어넣고 주파수 선택하면 CDF와 컴바인드 피크 레지션 플롯이 생성이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코드북의 대로 빔아이디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그 패턴을 다 계산하고 결과를 계산하고 CDF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피크 값을 다 홀드해갖고 저런 피크 레지션 플롯을 그려야 되는데 이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자동화 툴에서 간편하게 모든 과정을 한 큐에 만들 수 있습니다. CDF를 이야기해서 5G 안테나 모듈 배치 예를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총 3개의 안테나 모듈이 들어가 있고요.
왜 이렇게 3개씩 넣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치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어레이는 패치 안테나는 전면으로밖에 방사를 못합니다. 즉 뒤로는 못 가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안테나는 왼쪽을 커버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안테나는 오른쪽을 커버하고 위쪽에 있는 안테나는 위에랑 앞뒤를 커버하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즉 여러 개를 써야 돼요. 절대 하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형 모델은 보통 3개 정도 쓰고요. 보급형, 저가형 모델은 원가를 위해서 2개 정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안테나문을 오른쪽에 하나만 사용했을 때 CDF를 보겠습니다. 일단 컴바인드 플롯을 보니까 보기에도 어느 한쪽으로만 방사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위쪽으로만 시뻘겋죠? 이것의 CDF 값은 2.3dB입니다. 예, 어느 한쪽만 커버하고 있는 게 그 플롯에도 보이고요. 그래서 왼쪽에다 안테나 모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러면은 위에 전장과는 다르게 양쪽으로 모두 전파가 잘 전달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CDF는 4.96, 즉 이전보다 2.7dB, 2.6dB 정도 개선됨을 알 수가 있고 그래프가 빨간색에서 파란색,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향으로 전파를 커버하고 있는 커버리지를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기구 때문에 처음에 BMID대로 했을 때 CDF가 충분히 안 나올 수 있어서 결국 모듈을 어디다 배치하는지, 모듈을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이 CDF 커버의 성능은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튜닝 파라미터가 됩니다. 다음으로 5G의 인체 안전 규격을 알 수 있는 PD, 파워 덴시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기존의 서브6에 사용하던 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PD를 계측하기 위한 동작 조건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PD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규격에 대해 소개합니다. 인증 테스트 중에는 RF 익스포저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전자파 노출 테스트입니다. 전자파가 일정량 크기 이상이 되면 몸에 해로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제한하는 인체 안전 규격인데요. SA는 휴대폰의 전자파가 머리에 인체의 두부에 얼마나 흡수되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FCC를 비롯한 각국의 전파 인증 기관에서 인체 안전 규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작 조건, 주파수에 대한 SA를 측정해서 모든 SA 값이 인체의 기준값 이하의 전자파가 흡수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리미터 웨이브에서는 SAR 대신 PD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SAR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볼륨 SAR, 즉 최적에 대한 흡수량을 계산하는데요. 밀리미터파는 파장이 짧아서 전자파가 인체로 침투하지 못하고 피부 표면에서 흡수됩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에서 파워 덴시티를 구하게 됩니다. 최적이 아니라 면에 대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밀리미터 웨이브 5G 역시 최적의 전자파를 계산한 SAR 대신에 표면의 전력 밀도를 계산하는 PD라는 인체 안전 규격을 적용해야 됩니다. PD는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핸드폰이 하나 있고요. 먼저 기기로부터 일정 거리, 2mm, 10mm, 15mm와 같이 정해진 거리 면에서의 안테나 방사 전력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각 해당 면에서 최대 전력 포인트의 좌표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좌표를 중심으로 400mm 스퀘어 면적의 원이나 네모를 그려서 그 면의 평균 전력 밀도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PD, 전력 밀도, 파워 덴시티라는 값이 됩니다. SAR도 마찬가지지만 PD도 모든 동작 조건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요. PD의 동작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야 될 동작 조건들은 첫 번째로 SAR와 마찬가지로 주요한 동작 주파수들을 하나씩 다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밀리미터 5G가 어레이 안테나를 사용하다 보니 나오는 문제인데요. 모든 안테나의 BMID별로 체크해야 됩니다. 즉 빔이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전자파 방사량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빔 아이디에 대해 체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최적을 계산하던 SAR와 달리 PD는 면을 계산하기 때문에 안테나나 DUT를 중심으로 6개 방향이며 상하, 좌우, 전후에 대해서 모두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배로 일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측정 거리가 2mm, 10mm, 15mm 이런 식으로 규격이 여러 가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5G 전파 안정기호 인증을 위해서는 모든 동작 조건의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PD를 측정해서 결국 이 PD 값이 모든 PD 값이 인체의 무해한 기준 이하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시다시피 그럼 굉장히 많은 측정이 필요하겠구나 느껴지실 텐데요. 이걸 최소화된 동작 조건의 조합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BMID가 99개입니다. 그러니까 99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측정면이 6개인데 어뢰 안테나 특성상 뒤쪽으로는 방사를 못하기 때문에 보통 뒤쪽은 빼고 5방향을 잽니다. 그 다음에 측정 거리는 크게 3가지 거리 규격이 있고요. 동작 주파수는 실제로는 민 맥스 센터에서 여러 개를 봐야겠지만 일단 얘니까 최소화해서 28개, 30개 두 주파수만 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조합을 다 곱해보면 무려 2970까지의 교차 조건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SA PD 측정 장비는 한 동작 조건을 측정하는데 3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 곱하기 계산해 보면 8910시간, 즉 24로 나눠도 360일이 넘습니다. 즉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기존의 SA의 경우는 2, 3일이면 측정이 충분한데 5G에서 PD를 측정하려면 그것도 실수 없이 연속으로 풀가동했을 때 24시간 기계가 굉장히 과열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1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밀리미터웨이브 5G PD 인증을 위해서 모든 동작 조건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FCC는 물론 이걸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IEC 규격 분석 기반의 새로운 PD 스탠다드 IEC 62704-5가 만들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측정에 기반한 PD 인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FCC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HFSS와 같은 3D 전자작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모든 동작 조건에서 PD 값을 계산합니다. 여기엔 기구와 안테나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석된 수천 개의 PD 값 중에서 가장 최악의 PD 값이 나오는 동작 조건의 조합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 조건의 조합들을 그것들만 측정을 수행합니다. 대략 10개에서 20개 정도만 측정을 하고요. 그렇게 측정한 결과가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함을 증명하면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PD 인증용 데이터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리포트를 제출하면 PD가 인증됩니다. 이것이 FCC가 제안하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새로운 PD 인증 프로세스입니다. 다음으로 5G PD를 계산하기 위한 HFSS 시뮬레이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HFSS의 암호화 모델 기능, 에디트 소스 기능, 필드 캘큘레이터 기능이 사용되며 코드북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간편하게 코드북을 하나의 엑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측정과의 코릴레이션. 측정과 유사한 PD 값이 나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측정과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G 기기를 개발할 때 5G 안테나 모듈 회사로부터 HFS 인크립션 모델, 암호화된 모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5G 안테나 모듈 제조사는 HFS 암호화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HFS 설계한 기구 형상에다가 안테나 위치에다가 안테나 모듈을 같이 넣고 급전을 해서 함께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구물에 의해서 5G 안테나의 전자파 방사 패턴이 변형되는 특성, 즉 레이더 이펙트가 계산이 되고요. 주변에 있는 배터리 구조라든지 PCB 그라운드라든지 기구의 메탈들에 의해서 안테나의 방사 패턴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커버리지, CDF를 튜닝하거나 BMID를 튜닝해서 PD를 튜닝해야 됩니다. HFS PD 캘큘레이션 키포인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많은 BMID와 전력과 위상값은 HFS에 있는 에디트 소스의 메뉴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한 번만 수행하면 되는데요. 에디트 소스는 데이터 후처리 과정, 즉 포스트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데이터 하나 갖고 모든 동작 조건에 대한 PD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수천 번의 PD 값을 계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수천 번 해야 되나 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시뮬레이션은 단 한 번만 제대로 수행하고 오로지 데이터 후 처리 과정만으로 수천 번의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PD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PD 값은 내장된 HFSS에 들어있는 필드 캘큘레이터를 이용하여 간편한 수식으로 PD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드북 제너레이터라는 게 필요해지는데요. 앞전에 보여드렸다시피 DIMID가 100개, 200개의 CSV 파일로 따로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열어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려면 대단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NCS에서는 코드북 제너레이터라는 툴을 제공을 해서 모든 DIMID를 아래와 같이 간편하게 하나의 엑셀로 통합해 줍니다. 한 1초면 이렇게 한 방에 100개, 200개 DIMID를 깔끔하게 정리한 엑셀 파일을 만들 수 있고요. 실제로는 통합된 엑셀 파일에 필요에 맞는 DIMID를 조합을 해서 편집을 해서 HFS 시뮬레이션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FS 해석 및 PD 계산 프로세스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테나 모듈 제조사로부터 받은 HFS 암호화 모델을 포함된 여러분들의 HFS 설계 기구 모델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 단 한 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PD 계산을 위해서 6개의 측정면을 그려야 합니다. 위, 아래, 상하, 좌우, 전후. 그 다음부터 루프가 필요해지는데요. 왜냐하면 DIMID별로 쭉 입력을 해야 되고 주파수별로 돌려야 되고 여러가지 루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서 에디트 소스에서 원하는 스텝의 빔 아이디를 입력해 줍니다. 각 포트별, 안테나 포트별 전력과 위상. 그 다음 필드 캘큘레이터로 6개 면에서 최대 전력 지점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 BIMID에 기반하여 이제 최대 전력 지점의 좌표를 계산해야 되고, 필드 캘큘레이터에 간단하게 최대 전력 좌표를 찾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필드 캘큘레이터 찾은 최대 전력 지점을 중심으로 원이나 네모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원이나 네모에서의 전력 믹터를 각각 필드 캘큘레이터로 계산을 합니다. 이 과정을 수천 번, 노란 원에 있는 과정을 3에서 6 과정을 수천 번을 반복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측정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완전하게 자동화해서 사용합니다. 이 자동화에 대한 내용을 다음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HFS 해석을 수행한 다음에 이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을 무한히 반복을 해서 수천 번을 반복해서 PD 데이터를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은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결국 측정 결과의 코릴레이션인데요. 왜냐하면 측정 결과를 대신으로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인증을 받는다는 얘기는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유사하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도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FS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만 실측치와 유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기술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검토했는데 이제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키포인트만 설명드리자면, PD 계산하는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인팅 벡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전력 밀도를 평균을 할 것인지, 면적으로 나눌 것인지, 그리고 계산면을 어떤 식으로 포인트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적분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에 따라 사실 PD 값이 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PD를 계산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에서 디바이스의 모든 모델을 구현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모델을 빼야 하는지, 왜냐면 해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 집어넣으면, 즉 PD나 CDF를 계산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을 걸러내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컴포넌트를 반영하고 어느 정도를 간략화해야 될까, 이 과정들을 검증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요. 먼저 특정 장비가 가진 오차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그림은 실제 측정용 프루브 모델을 실측 모델로 이제 적용해본 시뮬레이션인데요. 프루브가 없을 때는 PD 값이 2.99가 나왔습니다. 근데 프루브가 있으면 PD 값이 바뀝니다. 왜냐? 바로 섭동 효과 때문입니다. 섭동 효과, 영어로는 유식하게 말하면 퍼터베이션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거 양자역학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측정을 위해서 프로브를 5G 기기에 접근시키면 접근한 이상 이 프로브 때문에 실제 PD값, 그러니까 프로브가 없었을 때 PD값가 변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프로브를 대지 않고는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오차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프로브 없이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측정치와 일정량의 옵셋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EC와 FCC에서는 PD 리포트에서 시뮬레이션과 측정치를 비교할 때 절대값의 비교가 아니라 경향성의 유사함을 증명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측정 장비의 오차라기보다는 어떤 컨셉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측정의 방향 문제가 있습니다. 측정용 프로브는 수직으로 장비에 접근합니다. 즉 수직으로 포인팅 벡터, 전력 벡터를 감지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폴라리제이션이 걸린 노멀 포인팅 벡터만 측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장비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PD라는 정의, 즉 인체의 유해, 무해에 대한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만 감지되는 전력이 아니라 전방향, 즉 풀벡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는 기본적으로 풀벡터 전력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로 인한 오차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측정과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옵셋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경향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PD 계산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인데요, 크게. 첫 번째, 2.5mm 간격으로 측정된 전력값을 평균합니다. 요거는 측정 장비에 실제로 2.5mm 간격으로 찍어서 그 값을 평균해 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다른 방법을 고민하냐? 두 번째, 세 번째처럼 면적의 면을 그린 다음에 전력 미터를 계산하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왼쪽은 단순 계산은 87번 9바이브로 81포인트를 계산하고 그거를 평균을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단 한 번의 평균값으로 빠르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도 아니고 시뮬레이션인데 간단하게 뭐 82번 반복하는 게 뭐가 문제하겠지만 실제로 PD 시뮬레이션을 하고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데 며칠씩 걸립니다. 수천 번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걸 82번 하려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면에서 전력 밀도를 계산하도록 FCC에서 허용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측정 장비 고려가 1번 방법이 맞지만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IEC는 두 번째 사각형면을 기준으로 표준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원으로 계산해도 PD의 근본정에 가까우면서도 결과값은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툴에서 계산할 때는 2번, 2번, 3번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3D 모델 구성입니다. 풀 모델을, 그러니까 뭐 터치 패널부터 버튼, 뭐 케이스, 기구, 커넥터까지 다 놓고 해석하면 좋겠지만 해석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고 오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심플리파이드 된 모델로 3D 모델로 PD와 CDF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필수적으로는 케이스 기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PCB 그라운드에 대한 모델이 필요할 수 있고 메탈로 둘러싸인 배터리 모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는 필수이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심플리파이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 효율이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기술 디자인을 할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PD나 CDF에 필수적인 요소만 넣고 나머지를 빼고 그걸 어떻게 최적화하는가에 대한 요소입니다. 즉 해석 효율을 위해 PD의 계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간략화된 5G 디바이스 모델은 필수입니다. 실제로 다 넣는 게 더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IEC에서는 풀사이즈 모델이 아니라 해석 효율을 위해서 하프 사이즈, 반짜리거나 쿼드 사이즈, 4분의 1 사이즈 모델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첫 단기 작년에는 이제 쿼드 사이즈나 하프 사이즈로도 PD 인증을 많이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해석 기술도 좋아지고 HFSS도 해석도 좋아지고 해석하는 PC의 리소스도 좋아졌기 때문에 대체로 풀모델로 해석하는 경향이고요. FCC에서도 가급적 풀모델로 해석해서 데이터를 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PD 시뮬레이션 결과 측정 결과를 비교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5G 인증 리포트에는 측정치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콜리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유효하다는 증명이 되니까요. 그래서 왼쪽은 실제 FCC PD 시뮬레이션 리포트에 있는
비교 데이터의 한 예인데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측정과 파란색 시뮬레이션이 매우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워스트 포인트가 어디고 뭐 괜찮은 포인트가 어디인지는 전반적인 경향성이 매우 유사하고,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옵셋, 오차는 절대적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경향성이 유사한가를 증명해서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드 데이터,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게 어느 지점에서 쏠리고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필드 플롯도 첨부 데이터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파워 패턴의 측정 비교 데이터가 매우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테나에서 나오는 파형의 피크가 생기는 지점에 대한 거는 거의 비슷하고요. 솔직히 이 그림은 약간 요식행위 같긴 한데 데이터, 숫자로 비교해서 코릴레이션 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이러한 PD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시간이 들고 어떤 PC 사용이 필요하냐는 질문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우 높은 주파수, 수십 기가헤르츠이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리냐는 사실 케바케인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기술 지원하면서 수행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 간략화된 모델의 경우 간략화해도 복잡하긴 합니다. 보통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서 보통 풀 시리즈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주파수를 몇 포인트에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대략 3일 내에 해석하는 걸 목표로 모델을 구성합니다. 시뮬레이션은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3일 정도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스트 프로세싱을 자동화해서 돌리지만 수천 개의 PD 값을 계산하는 것도 후처리라고 해도 3에서 5일, 길게는 일주일도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자동화 툴을 사정했다는 가정을 한데요. 자동화 툴에 대한 건 다음 섹션에 설명합니다만. 그래서 총 시간은 대략 일주일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만 측정이 1년, 2년 걸리는데 시뮬레이션이 일주일 걸리면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리고 밀리미터 웨이브 5G의 시뮬레이션 하려면 CPU보다 메모리 사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풀세트 5G 해석할 때는 최소 768GHz, 가급적 1.5TB의 메모리를 권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처럼 보이겠지만 요즘 메모리 가격이 예전보다는 많이 싸지기도 했고요. 뭐 솔직히 시뮬레이션 툴에 비하면 메모리 가격은 뭐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왜 768이나 1.5라는 이상한 단위를 권장하냐고 의문을 드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19년 이후 발매된 인텔 제온 CPU로 대부분 워크세션을 구성하는데 이 CPU들은 스케일러블 CPU라고 해서 6채널 메모리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256, 512, 1.5테라로 사용하면 요 768, 1.5처럼 특정한 6채널을 사용하고는 나머지 메모리를 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384기가, 768기가, 1.5테라 단위로 메모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FCC 인증을 위한 HFSS 시뮬레이션 자동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HFSS를 이용한 5G PD 시뮬레이션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보셨다시피 수천 번의 포스트 프로세싱이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된 자동화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PD 위자드란 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기반한 FC PD 시뮬레이션 리포트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앞에서 보신 그림인데요. PD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마이드를 입력하고 최대 전력 지점을 찾고 원이나 네모를 그린 다음은 그 원 네모에서 PD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동작 조건에 대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천 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트라이얼 앤 에러와 튜닝 과정까지 하면 10,000번 이상을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엔지니어들이 노가다에 익숙한 직업이라고 해도 한 100번쯤 넘어가면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화 프로세스의 의미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세이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휴먼 에러를 없앤다는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이제 PD 오토메이션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도표화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진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그려야 되고 지워야 되고 계산하고 엑셀에다 쓰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주파수 루프, 비마이디 루프, 플레인 루프를 통해서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VB 스크립트와 VB6 프로그램이 적용되었고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툴이 5G PG 위자드입니다. 제일 먼저 해석에 완료된 HFS 프로젝트 선택해서 입력하고요. HFS 속에서 해석 결과가 포함된 주파수 리스트가 뜨면 여기서 본인이 필요한 주파수 선택합니다. 그 다음 규격상 필요한 측정거리 입력하고 계산할 측정면을 선택합니다.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서 측정면을 골라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북 제너레이터 등으로 만들어진 코드북 엑셀 파일을 로드해서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고 런을 돌리면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하나의 엑셀 파일로 PD 데이터가 도출됩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코딩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먼저 HFS 자체에 내장된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모든 동작을 자동화하였습니다. 그리고 GUI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작되었고요. 여러 가지 하드 코딩이 들어가 있는데요. 프로세스 코딩은 VB6, 즉 비주얼 베이직 6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횟수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돌려놓으면 하루 이틀씩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스텝을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언제쯤 종료될지 시간까지 예측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 파일인데요. 하나의 엑셀 파일에 모든 PD 데이터를 넣어서 도출합니다. 여기서 왼쪽은 안테나 비마이디를 말하고요. 오른쪽이 PD 계산 결과입니다. 이것들은 주파수별로 시트가 나눠져서 저장되는데요. 이 중에서 빨간색 데이터가 보이실 텐데 이 빨간색 데이터가 몰스탄 PD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가 측정에 적용되겠죠. 이 모든 PD 값은 각 면별로, 주파수별로, 비마이디별로 도출됩니다. 이것들을 서머리해보면 코드북 엑셀 파일을 집어넣고 측정거리, 측정면, 동작 주파수를 세팅한 채 자동화 툴을 돌리면 이렇게 하나의 엑셀 파일로 떨어져서 FCC 인증용 PD 데이터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하는 코드북 엑셀 그대로 넣는 게 아니고 각 상황에 맞게 비마이디를 잘 조합하여 넣게 되고요. 중요한 건 원클릭으로 모든 PD 값을 하나의 엑셀 파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이 동작하는 시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이긴 할 때요.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하면서 여러 세트를 돌려보니까 한 동작 조건에 대해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시간, 즉 한 번의 PD 계산 시간이 대략 1분에서 3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길긴 했는데요. 그래서 수천 개의 PD 값을 돌려놓으면은 약 2, 3일씩 걸리는 일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용자는 한 번의 세팅으로 컴퓨터에 일만 시켜놓고 다른 일을 하거나 퇴근하거나 할 수 있는데 며칠 지나면 자동으로 이 모든 데이터가 한 번에 뽑혀지는 엄청난 효율 향상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작년 5G 인증이 처음 시도될 때 만들어진 툴인데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5G 서비스도 최초로 시작했고 밀리미터파 5G 스마트폰도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말씀 안 드려 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 회사를 기술 지원하면서 만들어진 툴인데요. 이게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툴이었던 게 그 과정도 효율적으로 압축해야 되지만 측정과의 코릴레이션을 고려한 여러 가지 옵션도 집어넣어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되고 테스트를 수없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툴을 NCS 코리아 엔지니어들의 영혼을 갈아놓은 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데이터 도표들은 실제 FCC에 제출된 PD 시뮬레이션 리포트의 일부인데요. 이 데이터들이 모두 HFS PD 위자드의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 보고서에 쓸 때도 카피 페이스트하기도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PD 시뮬레이션 리포트라는 개념은 5G를 하면서 처음 나온 개념인데요. 시뮬레이션으로 인증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 자체도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FCC에 제출하는 PD 시뮬레이션 리포트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툴을 사용했는지 어떤 조건을 썼는지 설명하게 되겠고요.
보시면 HFSS라는 툴을 소개하고 그의 메쉬 조건, 해석 조건, 어떤 알고리즘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특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유사성을 검증하는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수천 개의 PD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근거 자료로 제출됩니다. 즉, 이러한 PD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측정을 한다면 1년이 넘게 걸리지만 저희 HFSS 시뮬레이션과 자동화 툴을 이용하면 일주일 만에 이 데이터들을 다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FCC의 PD 시뮬레이션 리포트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HFSS를 이용한 PD 오토메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형적인 5G mm파용 4어레이 안테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은 해석을 다 마무리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이 종료된 상태라면 이렇게 툴을 띄웁니다. 제일 먼저 해석이 완료된 프로젝트를 로드하고요. 그럼 이 프로젝트 내에 해석이 완료된 주파수들 리스트가 뜹니다. 그럼 필요한 주파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규정상 필요한 거리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서클로 할지 렉탱글로 할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플레인에 대해서 계산할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진 코드부 엑셀을 로드합니다. 코드부 엑셀은 이런 식으로 필요한 BMID들을 쭉 리스팅해서 주파수별로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이 파일을 로드한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오토메이션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예, 보시다시피 뭔가 툴 안에서 자동적으로 뭐 그려지고 계산되고 하는 과정이 보이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여기에 프로세스 바에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몇 시쯤 끝날 건지를 예측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스텝을 몇 번째 스텝 하고 있으며 어느 주파수 해석하고 있고 몇 번째 BMID, 이 케이스는 BMID를 의미합니다. 몇 번째 BMID를 하는지, 어떤 플레인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는지 쭉 리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두면 얘가 알아서 열심히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엑셀에 써놓게 됩니다. 예, 시간상 중간 과정 생략하고 넘어가면 해석이 완료되면 이렇게 엑셀 파일이 자동으로 뜨게 되고요. 이 결과를 쭉 보면 왼쪽에는 BMID가 있고 오른쪽에 계산된 PD 값들이 쭉 표시됩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애들이 월스탄 값들이고요. 주파수별로 각 시트별로 PD 데이터가 채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코드북이랑 여러가지 입력 조건을 입력한 다음에 런을 누르면은 이 모든 PD 데이터들이 한 번에 엑셀 파일로 완성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HFSS를 이용한 5G 설계 및 인증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랩탑 PC, 모바일 핫스팟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5G 스마트폰에 PD 시뮬레이션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랩탑 PC, 모바일 핫스팟, 태블릿 등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밀리미터파 5G 기술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PD 시뮬레이션 리포트로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이러한 인증뿐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도 안테나 모듈을 어디다 놔야 될지,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얼마나 타는지, CDF 커버리지를 어떻게 튜닝할 것인지 등의 모두 시뮬레이션을 종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고객 사례들은 고객의 보안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오픈할 수는 없는데요. FCC의 PD 시뮬레이션 리포트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된 범위 내에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건 밀리미터 웨이브 주파수를 입력하여 관련된 리포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개된 수십 가지의 5G PD 시뮬레이션 리포트에서 다양한 HFSS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FCC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하단에 주파수 서치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5G mm파의 N261 밴드, 즉 27기가에서 29기가 사이를 서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주파수 대역의 인증 리포트들이 쭉 뜨는데요. 여러 회사들의 다양한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경의 리포트로 가보면 예, 여기 2019년 4월 25일자로 인증받은 이 리포트가 최초로 시뮬레이션 기반의 PD 인증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5G가 아니고요. 그냥 밀리미터 웨이브 관련된 여러 가지 인증 데이터입니다. 바로 이 데이터가 세계 최초로 시뮬레이션 기반의 PD 인증을 받은 데이터입니다. 얘를 클릭해보면 쭉 이와 관련된 다양한 리포트들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파워 덴시티 시뮬레이션 리포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보면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를 이 창 안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PDF를 바로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 이렇게 파워 덴시티 시뮬레이션 리포트라는 제목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제일 먼저 시뮬레이션 툴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여기 NCS의 HFS가 사용되었다는 게 명기되어 있고요. 버전까지 정확히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쉬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으며 수식은 어떤 게 적용되었고 안테나는 어디 배치되어 있고 어떤 면에 대해 계산했으며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넣었는지 소스 컨디션을 어떻게 넣었는지 이런 시뮬레이션 컨디션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뮬레이션 베리피케이션, 즉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증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 즉 이 측정은 시뮬레이션 수천 개 시뮬레이션 데이터 중에 워스트한 포인트에 대해서 비교 데이터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측정 결과 유사함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파워 패턴으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 동작 조건에 대한 모든 PD 데이터를 이렇게 테이블화돼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모두 PD 위자드에서 계산된 엑셀에서 올라온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PD 시뮬레이션 리포트를 보실 수 있고 어떤 제품, 어떤 사례에 적용되었는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FCC에 공개된 PD 시뮬레이션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국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의 5G 스마트폰 리포트인데요. 동일하게 HFS를 사용했고 어느 버전을 명기했으며 메쉬는 어떤 걸 사용했고 어떤 셋업 조건들을 사용했는지를 이미지와 설명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치의 비교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예, 포맷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PD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을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데이터들은 HFS로 계산된 데이터고요. 그 다음 이건 해외 M사인데요. M사의 경우도 똑같이 5G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 구성의 리포트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약간 포맷은 다르지만 어차피 내용을 읽어보면은 HFS라는 툴을 사용했고 여기에 어떤 셋업 조건을 사용했으며 어떻게 모델링을 해서 해석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측정의 유사성을 좀 증명하고 마지막에 PD 데이터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미국의 G사인데요. 예, G사가 검색 엔진만 만드는 게 아니라 폰도 만듭니다. 예, 동일하게 HFSS 셋업이랑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쭉 해서 이렇게 비교 데이터, 측정치와 시뮬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에 PD 데이터들 빽빽하게 테이블로 제출합니다. 이 포맷은 처음 만든 포맷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어차피 원래 표준이란 게 먼저 한 게 장땡이기 때문에 처음 한 사람대로 따라해야지 인증이 쉬운 법입니다. 이 리포트는 H사인데요. 해외. 원래 이제 그 전신이 N사, 노키 한 이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자회사격인 회사였죠. 예, 그 회사에서 내놓은 5G 스마트폰이고 동일하게 HFSS로 해석을 했으며 어떤 시뮬레이션 조건을 했고 에디트 소스는 어떻게 했고 그래서 측정치랑 비교를 하고 데이터를 나중에 첨부하고 예, 구성은 다 똑같습니다.
예, 스마트폰은 모양만 다르지 그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요.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이제 폼팩터가 조금씩 변하면서 해석 조건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요거는 국내 S사의 5G 인증 데이터인 리포트인데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더입니다. 접었다가 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편 컨디션과 접은 컨디션 동일한 사례로 국내 다른 회사에서는 모니터가 90도 회전하는 모양인데 그 경우도 똑같이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PD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 케이스, 클로즈 케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풀 모델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 조건들을 쭉 나열하고 똑같이 뒤에 포맷은 똑같습니다. 역시 비교 데이터 나오고 PD 데이터들, 수많은 PD 데이터들이 빽빽하게 제출이 됩니다. 모두 HFS 시뮬레이션 결과이고요. 이 케이스는 해외 L사, 노트북으로 잘 알려진 L사의 랩탑 PC에 대한 인증 리포트인데요. 역시 HFS를 메시를 어떻게 쳤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계산했고 해석 조건은 어땠고 노트북 역시 접은 상태, 편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정해야 되는데요. 통상 편 상태에서 쓰니까 일단 편 상태를 이렇게 해석을 했고 어떻게 했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접은 상태는 어떻게 했다. 이때는 어떻게 플레임 배치를 했고 안테나 모듈은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HFS 모델 사진과 에디트 소스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모바일 핫스팟인데요. 해외 I사의 모바일 핫스팟인데 N사에서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모바일 핫스팟에 어떤 조건으로 해석했는지를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HFS를 사용했고 버전 얼마고 에디트 소스는 어떤 식으로 했고 이런 자세한 시뮬레이션 컨디션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비교 측정, 그 다음에 PD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블릿인데요. 폰이나 태블릿이랑 다른 점은 사이즈죠.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좀 복잡해지고 이러긴 한데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 사이즈지만 하프나 쿼드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가능한 풀 사이즈로 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커서 아마 해석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HFS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했고 안테나 어디 있고 이렇게 해서 측정 어떻게 했고 에디트 소스는 어떻게 했고 이런 시뮬레이션 컨디션과 측정체의 비교 데이터 그리고 역시 똑같이 마지막에 HFS를 해석한 계산한 PD 데이터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FCC에 공개된 PD 시뮬레이션 리포트에서 다양한 사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FCC 홈페이지에 공개된 HFSS 기반의 5G PD 시뮬레이션 리포트 리스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수많은 제품들이 HFSS로 시뮬레이션 되어지고 인증을 받았는데요. 앞에 보여드린 예제들은 이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서 보다 다양한 예제 그리고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FC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밀리미터파 5G 모바일 기기를 개발하려면 반드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FCC의 5G 전자파 인체 안전 규격인 PD 인증을 위한 측정에는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NCS HFS와 자동화 툴을 이용하면 일주일 만에 모든 인증용 PD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도할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요. 툴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모델별로 모델을 어떻게 심플리파이 할지도 저희 기술 지원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루틴화되어 2번, 3번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과 PD 계산에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이로써 NCS HFS는 세계 최초의 시뮬레이션 기반 FCC 5G 인증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밀리미터파 설계와 PD 인증의 표준 소프트웨어가 되었습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인증과 표준 시장은 먼저 한 놈이 장땡입니다.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한번 표준이 되면 계속해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검증 과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타임 투 마켓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CS에서 제공한 PD 시뮬레이션 자동화 프로세스 역시 FCC 5G 인증으로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인증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유효성은 검증이 완료되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품을 설계해야 되고 그것이 밀리미터파 5G를 적용해야 된다면 NCS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